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렇죠. 최신 자동차 기술에 대한 운전자들의 솔직한 반응부터 시작해서요. 20년 뒤 우리 사무실 풍경을 그리는 AI 이야기. 네. 그리고 갑자기 19세기 파리의 화가랑 1960년대 미국 남부의 녹음 스튜디오까지 정말 시대를 넘나들죠. 여기에 또 한 가족의 가슴 아픈 비극이 더해져서 뭐랄까 기술, 예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현재와 미래의 기술, 그리고 또 과거의 예술이 한데 묶여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마치 서로 다른 시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각도로 비춰보는 느낌이랄까요? 다른 시대의 거울이라는 표현 좋네요. 기술이 제시하는 효율성의 세계랑 예술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고뇌의 세계,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죠.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니까 운전자들이 어떤 기술은 정말 사랑하는데 네네. 어떤 기술은 제발 좀 없애달라고 아우성이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아주 재밌게 봤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각지대 모니터링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처럼 아, 네. 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걸 보조해주는 일종의 충실한 비서 같은 기술들이죠. 맞아요. 후진할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 같은 거 정말 고맙죠. 근데 제가 정말 공감했던 건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술 목록이었어요. 어떤 거요? 특히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아, 기사에 나온 독자 한 분이 마치 차랑 팔씨름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하, 팔씨름이요. 차가 제멋대로 핸들을 꺾을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꼭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차한테 잔소리 듣는 기분이랄까요? 아, 그 표현이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이게 단순히 기술의 완성도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바로 통제권의 문제거든요. 통제권이요? 네, ADS, 즉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목표는 물론 안전이지만 그 방식이 운전자의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사각지대 경고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건 환영하지만 차선 유지 보조처럼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작하려 들면 운전자는 자기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도움과 간섭은 정말 한 끗 차이네요. 네. 자동차 회사는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할 테고, 운전자는 운전의 재미와 통제권을 지키고 싶어 할 테니, 앞으로 이 팔씨름은 더 치열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사회적 질문이 될 거예요. 우리는 편의와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우리의 통제권을 기계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자동차에서 시작된 이 질문이 곧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마침 다음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네, 자동차 안에서의 통제권 다툼이 이제는 우리의 일터로 옮겨올 모양이에요. 20년 뒤 우리의 직장은 AI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자료를 보니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AI가 실시간으로 직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가 누구랑 일해야 효율적인지, 심지어 어떤 직원이 번아웃 직전인지까지 파악해서 업무를 재배치한대요. 뭔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런 변화가 필연적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당연히 AI 기술 자체의 발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인구 구조요? 네.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모두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고령화랑 저출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AI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논의의 초점도 대체가 아니라 협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협업이요? 네. AI가 반복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처리해주면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고객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동료에게 감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 그렇죠. 그런 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데요.
어떤 면에서요? 내 모든 업무 성과와 협업 패턴이 데이터로 분석되고 평가받는다는 게 마치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일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 감시사회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도입과 함께 반드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통제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직장에서도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과 인간적인 존중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미래의 직장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만큼이나 그 기술로부터 어떻게 인간성을 지켜내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말이 나오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이번엔 시간에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기술이 아닌 한 인간의 손끝에서 탄생한 예술 이야기로 가볼까 해요. 19세기 파리의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라니? 화려한 색채와 빛, 뭐랄까 풍만한 여인들의 행복한 순간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저도 르누아르 하면 그런 인상주의 특유의 부드럽고 화사한 그림만 생각했는데 뉴욕의 모건 라이브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는 우리가 알던 르누아르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오, 그의 유화가 아니라 드로잉 100여 점을 집중 조명하는 10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대규모 드로잉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드로잉 전시요? 네, 사실 좀 의외였어요. 르누아르처럼 즉흥적인 붓터치가 생명인 화가에게 드로잉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싶어서요. 바로 그 편견을 깨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의의예요.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르누아르가 원래 도자기 장식가로 그림을 시작했어요. 정교한 선으로 문양을 그려 넣는 훈련을 받은 거죠. 시작이 그거였군요. 네, 인상주의 시절에는 야외에서 빛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드로잉 없이 바로 그리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여행에서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에 큰 감명을 받은 후로는 다시 고전적인 드로잉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는 그 부드러운 유화 작품들 뒤에는 사실 이런 단단한 선과 구조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아름다운 건물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튼튼한 설계도처럼요. 정확한 비유예요. 특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는 위대한 목욕여대를 위한 준비 드로잉들을 보면 인체의 형태와 구도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선을 탐구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와. 이건 르누아르가 단순히 감각에만 의존한 화가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학구적인 탐구를 병행했던 예술가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의 작품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예요. 한 예술가의 숨겨진 설계도를 들여다본 기분인데 이번엔 또 다른 전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내슈빌의 컨트리 뮤직 명예의 전당 박물관으로 가볼게요. 머슬 숄스라는 사운드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대요. 머슬 숄스. 사실 저는 이 지명이 좀 생소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엘라바마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음악 팬들에게 머슬 숄스는 거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레서 프랭클린, 윌슨 피켓 같은 소울의 거장들은 물론이고 영국의 록밴드 롤링스톤스까지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스튜디오를 찾아와서 그들의 대표 앨범을 녹음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그곳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화합이에요. 화합이요? 네, 전시 제목이 머슬 숄스 로우 리듬 라이징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곳이었어요.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딱 한 곳, 페임 스튜디오나 머슬 숄스 사운드 스튜디오 같은 녹음실 안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스튜디오 안에서는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이 없었군요. 네, 전혀요. 스웸퍼스라고 불리던 백인 세션 연주자들과 흑인 소울 아티스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오직 음악 하나로 소통했어요. 와... 흑인의 그루브와 백인의 컨트리, 록적인 감성이 뒤섞이면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진솔한 머슬 숄스 사운드가 탄생한 거죠. 그건 단순히 음악적 융합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음악이 유일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였던 셈이죠. 정말 감동적이네요. 음악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렇게 예술이 주는 감동과는 정반대 인간적인 고통과 비극을 다룬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 네. 앞선 이야기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좀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화 감독 로브 라이너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인데요. 그의 사촌 부부가 약물 중독 문제로 고통받던 아들에게 살해당해 빠는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끔찍하죠. 기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독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끝나지 않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사에 인용된 한 치료사의 말이 잊히질 않아요. 어떤 말이었죠? 이런 부모들은 재발, 법적 문제, 과다 복용 같은 다음 위기에 영원히 대비하며 살아간다고요.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줘요. 네. 중독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의지나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정 내 폭력이나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자료에 함께 언급된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겪는 경제적 불안정, 치솟는 물가, 불안한 미래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거대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고통을 심화시키며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가정을 파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해요. 결국 개인의 고통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들을 지탱해줄 사회적인 안정망과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사랑하는 자녀가 괴물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이죠. 오늘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나눴네요. 자동차 핸들을 두고 기계와 팔씨름을 벌이는 현재부터 AI와 협업해야 하는 미래, 네. 그리고 르누아르의 드로잉과 머슬 숄스의 음악을 통해 들여다본 예술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인간 고통의 현실까지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자동차가 운전을 보조하고 AI가 업무를 분석하는 점점 더 데이터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봤어요. 동시에 르누아르가 완벽한 선 하나를 위해 고뇌하고 머슬 숄스의 연주자들이 인종의 벽을 넘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순간도 들여다봤고요. 네, 정말 극명한 대위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술이 점점 더 인간의 판단과 기술을 대체해 나가는 미래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 고유의 인간적 가치를 증명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르누아르의 드로잉처럼 머슬 숄스의 음악처럼 효율이나 데이터로는 결코 측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것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